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이 모든 것, 수천억 개의 별과 은하, 그리고 여러분의 몸까지. 이걸 다 만드는데 우주가 지불한 에너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그 값은 0에 가깝습니다. 어?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물질은 양의 에너지를 갖지만 중력은 음의 에너지를 갖습니다. 이 둘을 전부 더하면 많은 물리학자들의 계산으로는 그 합이 0에 수렴합니다. 마치 왼손으로 10만 원을 빌려 오른손에 쥔 것과 같죠. 빚도 이득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공짜로 생겨날 수 있는 우주라면 애초에 왜 아무것도 없음이 아니라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오늘 파인만의 길에서 그 답을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먼저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생각 하나를 꺼내 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언가가 있으려면 그걸 만든 무언가가 먼저 있어야 한다. 집이 있으면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소리가 나면 소리를 낸 무언가가 있죠.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이건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뜬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쓰는 규칙입니다. 커피가 식으면 왜 식었는지 이유를 찾고 엘리베이터가 안 오면 왜 안 오는지 이유를 찾습니다. 그래서 우주에 대해서도 똑같이 묻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가 있다면 누군가가 혹은 무언가가 그걸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모든 게 여기 있겠어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그림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걸에서 텅 빈 무대가 있고 어느 순간 누군가 스위치를 켜자 갑자기 별이 켜지고 우주가 펼쳐진다. 아주 자연스러운 그림이죠.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이 그런 식으로 시작되니까요. 붕어빵도 붕어빵 틀이 먼저 있어야 나오고 아기도 부모가 먼저 있어야 태어납니다. 세상에 원인 없이 생겨나는 건 없다. 이보다 더 확실한 상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주 튼튼해 보이는 상식에는 사실 아주 조용히 숨어있는 치명적인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가 있으려면 원인이 있어야 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한 가지를 가정하고 있어요. 바로 시간입니다. 원인이 먼저 있고 결과가 나중에 온다. 먼저와 나중. 이 순서 자체가 이미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걸 전제로 깔고 있는 겁니다. 붕어빵 틀이 먼저, 붕어빵이 나중, 부모가 먼저, 아기가 나중. 우리의 인과라는 개념은 시간이라는 무대 위에서만 작동합니다. 그런데 우주의 시작을 이야기할 때는 바로 그 시간이라는 무대 자체가 아직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우주와 함께 생겨난 것이라면요. 시간이 없는데 먼저가 어디 있고 나중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대가 없는데 그 위에서 원인이 결과를 밀어내는 일이 애초에 성립할 수 있을까요? 이 지점에서 우리의 익숙한 상식은 아주 미끄러운 얼음판 위에 서게 됩니다. 누가 우주를 만들었나? 라는 질문 자체가 어쩌면 잘못된 무대 위에서 던져진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차분하게 물리학자처럼 이 문제를 뜯어봅시다. 어려운 말을 걷어내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보는 방식으로요. 파인만 같은 물리학자들은 이런 커다란 질문 앞에서 늘 먼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단어들이 이 상황에서도 정말 의미가 있는 단어인가? 그러니 우리도 가장 밑바닥의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언가가 생겨나는데 정말로 반드시 재료가 필요할까요?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무에서 유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물리학이 아주 조용히, 그러나 아주 단단하게 끼어듭니다. 무언가가 생겨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별을 만들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들고, 은하를 만들려면 상상도 못할 에너지가 들죠. 여기까지는 우리 직관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 장부를 아주 꼼꼼하게 마지막 한 줄까지 계산해 본 물리학자들이 아주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은행에서 10만 원을 빌립니다. 통장에는 10만 원이 찍히죠.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은 은행에 10만 원을 갚아야 할 빚이 생겼습니다. 통장에 플러스 10만 원과 장부에 적힌 마이너스 10만 원. 이 둘을 더하면 얼마죠? 0입니다. 여러분의 순재산은 하나도 늘지 않았어요. 돈에를.
돈은 손에 쥐었는데 전체를 놓고 보면 아무것도 생기지 않은 겁니다. 우주도 놀랍도록 이것과 닮아 있습니다. 별과 은하와 물질, 이 모든 건 양의 에너지, 그러니까 통장에 찍힌 플러스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빛을 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물질을 서로 끌어당기는 힘, 바로 중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력은 아주 기묘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중력에 묶여 있는 것들은 음의 에너지를 갖습니다. 왜냐고요?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서로 중력으로 딱 붙어 있는 두 물체를 억지로 떼어 놓으려면 힘을 써야 합니다. 에너지를 밀어 넣어야 하죠. 붙어 있으려는 걸 뜯어내는데 에너지가 든다는 건 거꾸로 말하면 붙어 있는 상태 자체가 이미 빚진 상태라는 뜻입니다. 마이너스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중력으로 묶인 우주 전체는 거대한 마이너스 장부를 등에 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주 전체의 장부를 펼쳐놓고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전부 더해 봅시다. 별과 은하와 빛이 만든 어마어마한 플러스, 그리고 그 모든 걸 끌어당기는 중력이 만든 어마어마한 마이너스. 많은 물리학자들은 이 둘이 거의 정확히 상쇄된다고 봅니다. 우주의 총 에너지가 0에 가깝다는 겁니다. 스티븐 호킹도 바로 이런 방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우주의 물질은 양의 에너지를 갖고 중력은 음의 에너지를 가지므로 그 합은 0이라고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를 통째로 만드는데 실제로 필요했던 순수한 에너지는 어쩌면 0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왼손으로 빌려서 오른손에 쥔 10만 원처럼요. 화려하게 보이지만 전체 장부는 여전히 0입니다. 우주는 빚을 내서 자기 자신을 지었고 그 빚과 재산이 정확히 맞물려 있어서 결산해 보면 아무것도 순수하게 늘어난 게 없습니다. 바로 여기가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주가 있으려면 엄청난 미천이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그 미천을 대준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장부를 끝까지 계산해 보니 미천이 0일 수도 있었던 겁니다. 미천이 0이라면 미천을 대준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도 처음 생각했던 것만큼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머릿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이 스칠 겁니다. 좋다. 총 에너지가 0이라 치자. 우주를 만드는데 순수한 미천이 안 들었다 치자. 그런데 미천이 0이라고 해서 그게 저절로 생겨난다는 뜻은 아니지 않나. 제 통장이 0원이라고 해서 10만 원이 저절로 나타나진 않잖아요. 0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오려면 그걸 튀어나오게 하는 무언가가 또 필요한 것 아닌가. 아주 좋은 반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상황이 진짜 기묘해집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아주 당연해 보이는 단어 하나를 의심해야 합니다. 바로 아무것도 없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들으면 뭘 떠올리시나요? 아마 완벽하게 텅 빈 공간을 떠올리실 겁니다. 물질도 없고 빛도 없고 그냥 새까맣고 고요한 진공.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죽은 듯한 정적. 우리는 비어 있음을 그렇게 상상합니다. 늦은 밤 불 꺼진 방처럼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도 없는 상태. 그런데 현대 물리학은 여기서 또 한 번 우리 어깨를 툭 칩니다. 그런 완벽한 진공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왜 그럴까요? 양자역학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세계로 내려가면 세상은 우리 직관과 전혀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것도 완벽하게 0인 채로 완벽하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미세한 떨림이 요동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텅 빈 공간조차 실제로는 입자와 반입자가 끊임없이 생겨났다 사라지는 부글부글 끓는 수프 같은 상태입니다. 쏙 나타났다 툭 사라지고 또 쏙 나타났다 툭 사라지고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명심하세요. 이건 물리학자들의 상상이나 비유가 아닙니다. 실험으로 그 흔적이 실제로 관측된 현상입니다. 우리가 텅 비었다고 부르는 그곳은 사실 한순간도 텅 빈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우주의 시작에서 상상했던 그 완벽한 무가 애초에 물리학에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철학에서 말하는 아무것도 없음과 물리학에서 말하는 아무것도 없음은 같은 단어를 쓰지만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물리학의 무는 이미 부글부글 끓고 있는 무입니다. 그 자체로 이미 무언가가 일어날 수 있는
살아있는 무입니다. 자, 이제 두 개의 조각을 나란히 놓아 보겠습니다. 첫째, 우주 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순 에너지는 0일 수 있다. 둘째, 완벽하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진짜 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진공조차 늘 요동치고 있다. 이 두 조각이 맞물리는 순간 아주 놀라운 그림이 스르륵 떠오릅니다. 미천이 0이어도 되는 우주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요동 속에서 어느 순간 저절로 생겨났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스위치를 켜지 않았는데도요. 마치 끓는 물에서 거품 하나가 툭 하고 솟아오르듯이 요동치는 무 속에서 우주라는 거품 하나가 저절로 부풀어 오른 겁니다. 물론 여기서 잠깐 정직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과학이 말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우주가 정확히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첫 순간을 우리가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건 아직도 과학이 완전히 닫아놓은 질문은 아닙니다. 다만 물리학이 보여주는 건 이런 일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원인 없이 무언가가 생겨나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라 아주 작은 세계에서는 오히려 늘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 우리를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진실로 데려갑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있음인가? 요동친다 쳐도 그냥 계속 아무것도 없는 채로 요동칠 수도 있잖아요. 왜 굳이 무언가가 있는 쪽으로 갔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게 제일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것 아닌가요? 이건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자연스럽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기 아주 흥미로운 뒤집기가 숨어 있거든요. 우리는 보통 아무것도 없음이 제일 단순하고 그래서 제일 그럴듯한 상태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는 딱 한 가지 방식밖에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죠. 다른 버전이 있을 수 없어요. 완벽하게 텅 빈 상태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무언가가 있는 상태는 어떻습니까? 별이 이렇게 배열된 우주, 저렇게 배열된 우주, 원자가 여기 있는 우주, 저기 있는 우주, 그 방식이 거의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헤아릴 수도 없이 많아요. 있음의 방식은 수십억, 수조,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은데 비해 없음의 방식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걸 동전 던지기로 바꿔서 느껴봅시다. 동전을 수조 번 던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전부 다 앞면만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앞뒤가 뒤죽박죽 섞여서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뒤죽박죽 섞이는 쪽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앞면은 딱 한 가지 경우뿐이지만 뒤죽박죽은 셀 수 없이 많은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경우의 수가 많은 쪽이 이깁니다. 거의 언제나요. 이제 이 렌즈로 우주를 다시 봅시다. 아무것도 없으면 전부 앞면만 나오는 그 단 하나의 특별한 경우와 같습니다. 반면 무언가가 있으면 뒤죽박죽 섞인 셀 수 없이 많은 경우와 같아요. 그렇다면 요동치는 무 속에서 주사위가 굴러갈 때 어느 쪽으로 멈출 가능성이 높을까요? 바로 여기가 오늘의 두 번째 반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있음이 이상하고 없음이 자연스럽다고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무언가가 있지? 라는 질문을 마치 특별한 설명이 필요한 이상한 사건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경우의 수라는 렌즈로 보면 오히려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있음은 예외가 아니라 오히려 훨씬 자연스러운 결과에 가깝습니다. 정말로 설명이 필요한 건 어쩌면 왜 무언가가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완벽한 무가 유지될 수 있느냐였을지도 모릅니다. 처음 우리가 던졌던 질문이 살짝 뒤집히는 게 느껴지시나요? 왜 무언가가 있을까라는 질문은 마치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왜 하필 내가 당첨됐지? 라고 놀라는 것과 비슷했던 겁니다. 그런데 충분히 많은 사람이 로또를 사면 누군가는 반드시 당첨됩니다. 당첨 자체는 기적이 아니에요. 다만 그게 나였다는 게 특별하게 느껴질 뿐이죠. 자, 그럼 여기서 또 한층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직 가장 기묘한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좋다. 요동치는 무에서 아주 작은 우주의 씨앗 하나가 생겨날 수 있다고 칩시다. 미천도 0이라 문제없다 칩시다. 그런데 그 씨앗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양자 요동처럼 아주 작을 겁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우주는 어떻습니까? 수천억 개의 은하가 있고
그 하나하나에 또 수천억 개의 별이 있는 상상도 안 되는 크기입니다. 그 작은 씨앗이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우주가 됐을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우주 팽창,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렇게 그려보세요. 아주 작은 비눗방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눗방울이 상상도 못할 만큼 짧은 순간에 눈 깜짝할 사이도 안 되는 찰나에 폭발적으로 부풀어 오릅니다. 팡! 아주 작던 씨앗이 순식간에 거대한 풍선처럼 확 커지는 겁니다.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태어난 직후 그야말로 눈 깜짝할 새보다 훨씬 짧은 시간 동안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빛보다 빠른 건 없다고 배웠는데 그렇게 빠른 팽창이 가능한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팽창하는 건 공간 속을 날아가는 물체가 아니라 공간 그 자체입니다. 물체가 빛보다 빨리 달릴 수는 없지만 공간이 스스로 늘어나는 데에는 그런 제한이 없어요. 이건 살짝 이상하게 들리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 이야기에서 정말 놀라운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은행 장부 이야기 기억하시죠? 여기서 그 장부가 다시 돌아옵니다. 우주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팽창하면서 온갖 물질과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그 어마어마한 플러스 에너지는 어디서 왔을까요? 놀랍게도 팽창하는 공간은 중력장에서 에너지를 빌려옵니다. 다시 은행이에요. 물질이라는 플러스를 잔뜩 만들어내는 만큼 중력이라는 마이너스도 똑같이 깊어집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나란히 자라나면서 전체 장부는 계속 0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이론의 아버지 중 한 명인 앨런 거스는 우주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궁극의 공짜 점심이라고요. 공짜 점심.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우주는 그 불가능해 보이는 공짜 점심을 장부의 양쪽을 동시에 채우는 방식으로 실제로 차려낸 겁니다. 아무것도 순수하게 빚지지 않으면서 이 모든 것을 얻었어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우리가 이 이야기에 처음에 던졌던 그 작은 나눗셈, 왼손과 오른손의 10만 원, 그 단순한 장부 하나가 텅 빈 진공의 요동에서 시작해서 우주 전체가 폭발적으로 부풀어 오르는 이 어마어마한 순간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주는 단 한 번도 장부를 어긴 적이 없어요. 그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아주 크게, 아주 화려하게 벌려 놓았을 뿐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아주 중요하게 뒤집히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주를 바깥에서 바라보듯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우주 밖 어딘가에 서서 장부를 계산하고 씨앗이 부푸는 걸 지켜보듯이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 바깥에 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장부 안에 적혀 있는 한 줄입니다. 우주가 빌려온 그 에너지로 만들어진 별의 잔해로 빚어진 존재예요. 여러분의 몸을 이루는 원자 하나하나가 138억 년 전 그 공짜 점심에서 시작된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자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말로 마음을 흔드는 대목이 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게 셀 수 없이 많은 경우의 수중에서 그저 우연히 굴러나온 결과라면 그 중에서도 하필 별이 만들어지고 별이 다 타서 흩뿌린 재에서 행성이 생기고 그 행성 위에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존재까지 나타난 경우는 정말이지 다트판의 정중앙을 맞춘 것처럼 드문 경우입니다. 힘의 세기가 아주 조금만 달랐어도 원자도 별도 여러분도 없었을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놀랄 대상도 놀랄 존재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놀랄 수 있는 자리예요. 바로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주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처음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담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주는 우리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무대도 아니고 누군가 반드시 스위치를 켜줘야만 했던 기계도 아닐지 모릅니다. 그저 요동치는 무 속에서 장부를 어기지 않으면서 경우의 수가 이끄는 대로 저절로 피어난 하나의 거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거품 속에서 스스로에게 왜냐고 묻는 아주 희귀한 페이지가 된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엄청난 수수께끼에 대한 답은 우리를 그렇게 불안하게 만들던 것보다 훨씬 단순하고 훨씬 따뜻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주가 반드시 있어야만 했던 게 아니라면, 있음이 필연이 아니라 셀 수 없는 우연 속의 한 자락이라면,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숨쉬고 창밖을 보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이 평범한 순간이 사실은 얼마나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이었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고요한, 아무 일도 없는 무. 그런데 그 대신 별이 있고, 아침 커피가 있고, 퇴근길, 지하철의 창밖 풍경이 있고, 여러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거대한 질문 앞에서 겁을 먹습니다. 우주가 이렇게 크고, 나는 이렇게 작고, 이 모든 게 우연이라면 나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게 아닐까. 그런데 저는 오늘 그 반대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게 반드시 있어야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눈부신 겁니다. 장보는 0이지만 그 0 안에서 벌어진 이 화려한 일들은 결코 하찮지 않아요. 그러니 오늘 하루 살아있다는 이 아주 짧고도 있을 법하지 않은 시간을 조금만 더 가만히 음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인을 다 알아야만 소중한 게 아닙니다. 왜 있는지 완전히 답하지 못해도 지금 여기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놀라운 일이니까요. 오늘 파인만의 길에서는 우주가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따라 텅 빈 것이 텅 비지 않았다는 데까지 함께 걸어와 봤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오늘 밤을 아주 조금 더 넓고 아주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 주었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롭고 명쾌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